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제22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명계 공천 학살 논란 속에 반발한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진보 진영 소수 정당들과 연합 비례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지만 텃밭인 영남권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은 김주업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과 함께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2대 총선 이제 44일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한 달 반 정도 딱 남은 시간인데요. 공천 작업에 지금 다들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거대 여야의 공천 소식이 날마다 뭐 정치권 뉴스를 채우고 있지만, 우리 또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이미 이제 후보자들이 지금 추려져서 지금 선거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이죠. 후보자들이 좀 어떻게 진영이 짜여져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2년 12월경에 이미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마쳤고, 총 8개 지역구 중에서 동남갑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구의 모든 후보들이 출마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 목표도 있을 것 같으면 물론 이제 전국적인 목표도 있겠고, 또 지역에서 또 광주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또 목표를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진보당의 의석 목표 말씀해 주시죠. 네, 의석 목표로 보면 광주에서는 한 4석, 전국적으로는 한 10석을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의석수 말고 정치적 목표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광주에서는 일단 선거가 사라졌다. 그리고 정치가 실종됐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공천만 받으면 이제 당선이 된 것처럼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본선이 치러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미 광주에서는 선거가 사라지고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 광주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고, 또 호남이 민주당의 본산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정치, 중앙 정치에서는 이 광주의 정치의 그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곧 호남의 민심이 전국의 이 중앙 정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의 선거, 광주의 정치가 지금 실종돼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복원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진보당의 정치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뭐 공약들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어떤 공약들 광주시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이게 뭐 지역구별로도 있겠지만 또 전체 광주 지역을 아우르는 공약들이 있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각 지역구별로 뭐 송정리 군공항 문제나 광주역 문제, 이거는 한 지역구에 이제 배치돼 있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거는 각 지역구에서 이제 공약으로 정리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광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공약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광주형 공공은행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민간은행이고, 민간은행의 주요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금리, 또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 서민들이 쉽게 돈을 얻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발생한 이 이윤과 자본들이 다른 지역과, 또 심지어는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광주형 공공은행을 설립해서 이걸 뭔가 이윤 추구가 아니라 뭔가 좀 공공성을 띠는, 그래서 서민들이 쉽게 돈을 빌리고 또 저리로 빌릴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발생한 자본과 이 이윤들이 지역사회에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공공은행 설립, 뭐 이전에는 한 번도 저희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추진되어 가는지, 또 선거 과정에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또 지켜볼 만 하겠습니다. 자, 진보당 이제 뭐 범야권, 진보당이 참여하고 있는 범야권 비례 연합 정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례대표제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진보당이 이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또 새진보연합, 이렇게 3개의 정당 제 단체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3월 3일에 창당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비례대표 추천 몫은 얼마나 되는지, 또 순번 등은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뭐 지금 논의가 뭐 지금 계속 되고 있다.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좀 합의가 되고 있고 어떤 원칙들이 논의가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합의문을 발표한 시점에 이미 모든 것은 다 합의가 돼서 논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비공개하기로 합의를 했고 공개된 것은 언론에 발표됐던 합의문 정도, 이 정도만 발표를 하기로 돼서 제가 이제 구체적 내용은 잘 알 수는 없으나 합의문은 내용에 의하면 어쨌든 총 30석 중에서 10석은 다른 정당에, 그다음에 20석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후보로 이렇게 배치를 하기로 했고요. 일단 진보당 3석, 그다음에 새진보연합 3석, 그다음에 국민 추천 후보 4석 이렇게 좀 돼 있고 순번 배치는 국민 추천 후보를 첫 번째로 해가지고 교호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추천, 예를 들면 국민 추천 후보,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다음에 민주당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민주당 역순으로 이렇게 아마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순위, 두 순위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후보 등록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비례대표 순번이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때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례대표 연합뿐만이 아니라 진보당은 민주당과 지역구 후보 단일화에도 합의했습니다. 지역마다 유불리가 있고 또 이미 준비 중인 후보들도 있는데 단일화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호남과 대구, 경북은 빠진 상태로 나머지 지역에서 그래서 진보당 입장에서도 이제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하셨지만 약 70여 분이 희생을 각오하시면서 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구에서의 단일화 논의나 이런 협력 관계에 대한 연대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미 다 논의는 된 상태고 만약에 집행만 남은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 울산 북구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 이렇게 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 호남과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그 외의 지역은 참여한 정당의 후보들이 겹치는 경우에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요. 예,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 진보당 후보들 약 70여 명 정도가 형식은 여론조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용퇴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은 야권 연대와 연합을 위해서 후보를 전부 다 출마를 포기하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 당내 후보들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호남과 대구, 경북 지역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민주당과의 단일화에서는 제외가 된다. 네. 이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제 호남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보당 입장에서는 좀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됐나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 지역들은 정해진 건가요? 대구, 경북은 이제 다른 야권이 전부 다 단일화를 해도 그쪽에서 국민의힘을 넘어서기에는 어려운 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단일화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다만 각자 출마를 해가지고 그쪽이 어쨌든 민주 진보의 벌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파이를 키우는 것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같고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이 당선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해서 야권이 합친다 이것도 이제 안 맞는 건데 다만 여기서는 야권 연대라고 하는 것이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 의석수가 확보됐을 때 실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탄핵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호남에서는 당과 당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 이 시대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후보냐 그런 사람을 뽑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어쨌든 호남은 제외해서 같이 경쟁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약간 이제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재고를 요청하고 또 반발을 좀 거센데요. 이게 뭐 결정이 번복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으신 상황인가요? 네,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0명이나 양보를 했으면 사실은 좀 더 많은 호남 쪽에서 양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울산 북구 한 곳을 해왔고 울산 북구에 있는 그 반발하는 후보 또한 그렇게 지금은 지지율이 완전히 당선권이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재고를 요청하는 것은 전체 대의보다는 자기 자신의 입장과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 그 비례 정당에 대한 합의로 진보당은 비례대표 후보 3명 그리고 단일화가 결정된 울산 북구 지역구 의석까지 4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방식이 결국에는 이게 의석을 좀 나눠 먹기 위한 거 아니냐. 그 민주당과 정체성에 있어서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데
의석수를 위해서 잠깐 합치는 것은 좀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설명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주민들 만나고 계신데 이런 이제 비판을 들어본 적은 없고 모두 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좀 많이 듣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한 것은 뭔가 의석수를 늘려보자 이런 것보다는 뭔가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거대 악을 퇴치하기 위한 절대 의석을 확보하는 하나의 전략 전술로 선택을 한 것이고 사실은 나눠 먹기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고 했는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같이 나눠 먹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비판받아야 되는 나쁜 나눠 먹기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 것을 뺏어가지고 가진 자들끼리 나눠 먹는 건데 그동안에 거대 양당 정당들이 선거법이랄지 아니면 이 선거 지역 구도 이런 것을 자기들이 다 조정하면서 사실상 소수 정당들이 원내 진출하는 것을 막아가면서 나눠 먹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실제로 비판받고 나쁜 나눠 먹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진보당의 이야기가 나올 때만 되면 항상 이게 또 걸림돌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진보연합정당 지금 민주진보 계열인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 여당 또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이제 이전에도 해왔던 비판입니다만 흔히 말하는 이제 종북 논란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통합진보당의 후신을 원내 진출을 돕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여당 또 보수 언론들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방송 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옛날 말이니까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개 눈에는 진주도 똥으로 보이는 건데 국힘다운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창당이 됐고 그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정당에 대해서 자꾸 이런 종북 논리 또 빨갱이 논리를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색깔론 구태 정치 정말 이렇게 자꾸 가게 되면 민심에게 좀 호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잡음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공천과 관련한 계파 갈등이 비명계 공천 학살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먼저 이 광주 전남 지역 민주당 공천부터 살펴보면 지난주에 광주 북구 갑을 또 동남갑 3개 지역구 경선에서 민주당 현역 3명이 모두 탈락하는 이변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동남을과 광산을 두 곳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 탈락했다. 이걸 뭐 이변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다. 이거는 진보당 입장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현역 의원들이 그만큼 뭔가 활동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국민들에게 또 지지를 받을 만한 활동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뭔가 광주 민심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에 뭔가 짜증나는 정치, 답답한 정치 여기에서 새로운 정치, 뭔가 속 시원한 정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치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 선수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여기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옛날 노회찬 의원이 했던 유명한 말처럼 삼겹살이 타면 삼겹살이 바꿀 게 아니라 불판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민심으로 확대돼 갈 거냐 이걸 주목하고 있고 저는 이 민심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민주당 이야기를 하면 뭐 요즘 공천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요. 뭐 광주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서울 뭐 나머지 지역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친명이냐 비명이냐 혹은 뭐 또 친명이냐 친문이냐 해서 당내 공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자분들이 이미 정해져서 일찌감치 이제 선거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논란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뭐 연대를 하기로 한 대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제1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갈등들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사실 솔직한 좀 심정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함께 하기로 한 바니까 잘하고 좀 지지를 받아야 이게 좀 순조롭게 갈 텐데 그렇게 못하는 데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명인 친명인지를 갈랐던 결정적인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냐, 입장이 모호하거나 반대했느냐 이런 건데 사실상 저희는 그 당시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무슨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고 싶었으면 비회기 때 와서 영장을 신청을 했으면 법에 의해서 가서 심사 조사를 받았을 건데 꼭 회기가 시작되면 이걸 해가지고 이 정치적 공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민주당 내 의원들이 자기 당대표가 이렇게 권한을 받고 있을 때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막아내는 것이 맞고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 권력이 입법 권력을 침해한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준 건데 이걸 어떻게 막 포기하고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자기들이 소신껏 이재명 대표는 뭐 체포동의에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그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결과를 자기들이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이게 당연한 결과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갈등들 때문에 민주당이 한동안 지지율 1위, 정당 지지율 1위를 계속 하다가 최근에 국민의힘에 좀 밀리는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200석 이야기도 나왔다가 지금 일당도 위태롭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진보당도 비례연합정당을 함께하는 입장에서 이런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좀 우려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론에 반향을 좀 불러일으키거나 반등의 계기를 함께 마련을 하려면 민주당과 함께 마련을 한다고 그러면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정리가 빨리 돼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민주당만으로 총선을 치르면 일당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것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윤석열 행정권과 의회의 권력까지 가져가면 얼마나 힘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권의 연대연합을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아쉬운 점은 이 야권 연대연합이 정말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야권 연대가 좀 감동을 줬어야 된다. 근데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좀 가지고 있는 자가 많이 양보를 함으로써 야권 연대의 진정성을 보여줬을 때 이 민심이 정말로 감동을 받고 감동한 민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만큼 성과를 우리에게 돌려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구, 울산 북구 한 군데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호남이 한 절반 정도는 비웠어야 된다. 그러면은 호남에서 13석을 비우면 수도권이나 그 외 지역에서 수십 석에 더 많은 효과를 얻어올 것이고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권 교체는 이미 확보한 상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향을 불러일으키려면 지금이라도 뭔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비우면 저는 충분히 민심에게 감동을 주고 충분한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랑 비교되면서 뭐 조용한 경선, 조용한 공천, 다른 말로는 뭐 잡음 없는 공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덜 시끄럽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본회의 쌍특검법 재표결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이러면 결국에는 다시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중요한 민감한 결정을 해야 되면 다시 또 여론이 반전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경선 과정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계속 이렇게 잘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조용한 공천, 그래서 뭔가 민주당보다는 공천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당근과 채찍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쌍특검이 29일 날 재표결이 될 텐데 이때 현역 의원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을 때 그 사람들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하게 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이제 현역 의원들에게 그런 것을 줌으로써 뭔가 반발과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산하 기관부터 시작해서 이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달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당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하나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어떻든 용산과 대립해가지고 쫓겨난 것을 다 봐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설 때도 국민의힘에서 그 당내 유력한 그 대표 후보들이 다 포기하는 것을 봤다.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게 다 굴복당한 것 같다. 이런 것을 본 학습 경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속된 말로 쫄았다. 그래서 뭔가 이게 대항할 수가 없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잘 버무려진 것이지 이것이 잘 더 고쳐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방금 잠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3지대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지대의 지위에 따라서 지금 이제 비례 선거에서는 같이 경쟁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고 또 제3지대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냐 혹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진보당이 원내에서 혹은 또 의회에서 갖게 되는 지위도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과 통합을 파기한 이후에 오히려 당 색깔이 선명해지고 또 민주당의 공천 갈등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에서 이탈한 의원들에 대한 합류를 굉장히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이 기대대로 민주당 이탈하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새로운 미래에서 주목할 만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적인 조치든 뭘 하더라도 민심에 반하면 이건 분명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민심의 약 70%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심판을 넘어서 탄핵해달라고 하는 민심들이 들끓고 있는데 그러면 야권이 총단결해서 이 힘을 모아야 될 때 정말 분열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정당에게 민심이 주기가 쉽지 않다. 이거 주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로 만든 이 정당이 정체성이 과연 뭐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고 자신들이 창당한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 어디를 봐도 진짜 민주당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민주당의 아류 또는 민주당 내에서 당권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의 이탈 세력 이렇게 보는 것이 대중들의 시각이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건대 이낙연 신당을 칭찬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욕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제3지대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개혁신당 이야기를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낙연 대표와 갈라선 이후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통합이 파기된 이후에 당 지지도가 3%까지 추락하기도 했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재 영입 공천관리위원장이죠. 공천관리위원장의 어떤 지금까지 선거에서 보여줬던 어떤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 이 반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또한 이낙연 신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과 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또한 국민의힘하고 좀 뭔가 정체성이 다른 새로운 정당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 함께 하겠다고 온 당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낙연부터 시작해서 또 유호정 등등 무슨 정의당에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지 못하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포용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 총선 구도가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심판과 이를 옹호하는 세력 간의 구도로 펼쳐질 걸로 보는데 이런 구도 내에서 분열 세력에게 민심이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신당 또한 이거 패배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창당을 선언한 조국신당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국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에는 새로운 미래보다 더 높은 지지율, 여론조사가 이제 2번 발표됐습니다만 더 높은 지지율, 거의 1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와는 조금 다르게 민주당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신당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르실까요? 조국신당도 저는 이제 그렇게 다른 정당하고 큰 틀에서는 같지 않냐 이렇게 보고 지금 높은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은 일시적 거품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 희생된 그 희생양의 이미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 반사 이익이 좀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에서 반사 이익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민주당이 이렇게 폭망하고 정권을 뺏기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조국이라고 보고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아빠 찬스를 쓴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정적으로 청년들, 젊은이들이 민주당에서 등을 돌린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이 거품이 빠지고 나면 조국 신당 또한 이 커다란 민심의 흐름 속에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끝으로 또 지역민 분들께 바라는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전달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야권 연대연합은 어쨌든 윤석열 시대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했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한 70여 명이 사퇴를 하고 당락의 결정을 떠나서 수년간 준비해왔던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뭔가 대의를 위해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연대연합이 좀 더 큰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좀 더 통 큰 양보가 배려가 좀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 이 불완전한 연대연합을 좀 완성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진보당을 광주에서 4석 정도는 당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석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준비가 된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진보당 후보들 일평생을 잘못된 권력 또는 잘못된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저항하고 싸워왔던 삶을 살아왔던 후보들이기 때문에 뽑아주시면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이 불안정한 야권 연대연합의 활용점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주혁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갈등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친명 횡재, 비명 횡사 논란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호남, 진보층 하락세가 뚜렷해 자신했던 과반 의석은커녕 총선에서 패배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 경고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 구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관련 얘기 집중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해남반도 진도에는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요즘 동백꽃이 필 지금 때인가요? 동백꽃 필 때죠. 저희 네. 동백꽃 캠프도 네. 박습니다. 지금 현재 네. 민주당이 여론조사에 밀리고 있는 것은 네.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절망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단결해서 나가자 하면은 이깁니다. 일단 뭐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강론을 좀 보면은 일단 하위 평가 뭐 이거 보면은 뭐 박용진, 윤영찬 이런 의원들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웠던 뭐 10% 뭐 20% 뭐 하위 20% 이래서 뭐 사실상 뭐 컷오프 시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31명이 하위 20% 평가를 받는데 그중에 28명이 비명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비명 행사, 비명 개입, 비명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른 의원도 네. 포함되고 김한정 네. 또 공천 배제 이훈 전 의원까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 민주당이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인데 김대중계는 네. 완전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 하나 남아 있는데 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 같지만은 네. 오늘 아침에 서른 의원도 네. 전화를 했고 김한정 의원에게도 전화를 했지만은 그런다고 민주당을 탈당하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탈당할 것 같습니다. 누가요? 글쎄요. 서른 의원 등등해서요. 그러면은 당이 분열 쪼개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다고 쪼개지는 것은 아니죠. 뭐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뭐 이렇게 뭐 하위 평가 받은 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뭐 동료 의원 빵점
받은 사람도 있다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웃는 게 뭐 카메라 영상에 잡혀갖고 이게 논란이 좀 됐는데 이게 지금 웃을 일이냐, 이게 웃기냐, 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는데 그 혹시 영상이나 기사 같은 거 보셨나요? 글쎄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네. 어떻게 됐든 민주당은 개혁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 공천이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혁신 공천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 보시면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중진들 전부 재활용합니다. 현역 의원이 네. 이태규 의원 하나 탈락하고 네. 다 가고 있습니다. 왜 현역 의원을 이렇게 공천하느냐? 혁신 없는 공천이고 감동도 없는 공천이죠. 이것은 김건희 특검을 네. 하지 못하게 포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김건희 특검 방지용 공천이지 네. 이러한 얘기를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공천을 재활용하고 있다, 뭐 현역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오직 김건희 특검 방탄용으로 공천하고 있다. 김건희 영부인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경선에서 이긴 현역 의원들 보면은 이제 주로 용산 출신들이랑 경선을 해서 뭐 행정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경선을 해서 이겼는데 그건 거꾸로 보면은 뭐 윤심이나 용산이 개입 없이 그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대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줄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안 그런 건가요? 그러한 현역 의원들한테 갖다 붙이면은 그분들은 안 되는 분들이에요. 거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돈봉투 설이 있는 현역 의원도 당선되잖아요. 경선에서 이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의 공천이 결국 말썽은 없지만 네. 개혁도 없고 혁신도 없고 감동도 없다. 오직 김건희 영부인 방탄용 공천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좀 시끌시끌하긴 해도 뭐 큰 문제 없다. 뭐 그렇게 그렇죠. 아니 네. 천하에 네. 김대중 총재 아니에요. 옛날에는 김대중 당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야당은 공천에 시끄러운 거예요. 여당은 대통령이 계시고 또 줄자리가 많잖아요. 장관도 주고 차관도 주고 공기업 사장도 주고 하니까는 다 선무가 돼요. 그렇지만 야당은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님도 공천하면은 권노갑 고문하고 네. 지방으로 서울 호텔로 잠적을 하십니다. 그러면 낙천자들이 동교동 집도 민주당 당사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면 김홍두 총장하고 저하고 서울에 남아서 설득도 하고 또 연락도 취해주고 했어요. 아니 공천을 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수습하시는 분은 아 따로 그거야. 그것이 네. 역할 분담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좀 설득을 하든지 네. 대리인, 측근들이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지지율은 왜 떨어질까요? 그러면은 뭐 지지율이 시끄러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사정원 문제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의사정원 늘리는 것을 다 찬성해요. 네. 저도 찬성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제2의 6.29 노태우처럼 또 한동훈도 의사소를 조정해가지고 무슨 공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다 이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자꾸 고소를 해요. 근데 서울 동작을에서 컷오프 당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마음이 상한 모양인데 뭐 이재명 대표 언급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왜 극단 선택을 했는지 알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판사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인데 나름 저 엄청 에이스인데 법원에서 그 백현동 1심 판결 보고 이재명 대표 이거 유죄 나오면은 최대 무기징역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한테는 너네 대표가 나를 패대기 쳤다 뭐 이런 좀 원색적인 반응도 보이고 민주당에 있으면서 네. 그런 발언을 해야지
배제되니까 탈당해가지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이재명 대표 웃은 거에 대해서 이번 총선 뭐 최악의 국면이다, 모습이다, 저게 그렇게 웃을 일이냐,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웃으면서 말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엄청 비꼬던데, 이게 야당 대표가 뭐랄까 정치 신인 여당 대표 조롱 비웃음 되는 자체를 좀 탄식하는 분들도 좀 꽤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닌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니에요.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을 잘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정의 뒷받침을 야당과 함께 밀어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그냥 매냥 비꼬고 비난만 하고 그리고 정치 도의가요. 네.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래도 사무총장이나 또는 대변인을 시켜서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조롱, 비웃음 이런 것은 딱 여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수석 부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싸가지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할 때 바라보던 시선하고 지금 달라졌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강남 아줌마들도 저한테 전화 와서 정치를 하면 저렇게 되냐. 눈에 살기가 있다. 눈에 이런 뭐가 얘기를 해. 눈에 살기가 있다. 왜 저러지냐. 깐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아주 싸가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 됐죠. 그런 정치, 그런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 본 적이 있냐 이거죠. 내로남불 잘하고 자기들도 위성정당 만들면서 민주당 위성정당 비판하고 자기들도 운동권 하면서 민주당 운동권 청산하자고.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정청 내부는 운동권 출신입니다.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편하게 공부해서 고시 합격해서 편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감사를 못할 망정. 거기다가 미 문화원 사건 함은경. 함은경 계속 우리 민주당이 공천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 데려다가 같이 붙여? 그건 함은경 자가당착 아니에요. 함은경 전 회장이 민주화운동연합회 회장이 동지회 회장이 민주당 공천을 신청을 했어요. 그 옛날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에 우리 강봉균 장관, 김관영 전북지사 나왔을 때도 그 전에도 몇 번 신청했는데 저는 함은경을 지지했어요. 이런 운동권 깨끗한 사람을 한번 내보내보자. 그래서 혁신적으로 하자 했지만은 떨어졌더라고요. 그 양반이 전향해가지고 자기 운동권은 좋아? 정청 내 운동권은 나빠?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함은경 회장이 국회에는 한번 하기를 바라지만은 하필이면 정청래한테 갖다 붙어서 또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안 될 거라고. 안 되죠. 지금 민주당 뭐 광주 경선에서 현역들 다 떨어진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가령 이용빈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회견 열어서 거기는 이제 박균택 고검장이랑 둘이 경선을 하는데, 아니 고검장 출신이고 민주당 지금 대표 법률 특보인데 이런 분한테도 뭐 가산점을 뭐 20%씩 주고 이게 무슨 정치 신인한테 주는 게 맞냐, 특혜 아니냐, 뭐 이렇게 경선 자체를 조금 뭐랄까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됐든 박균택 고검장은 검찰에 있었지만은 정치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인 가산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호남에서도 자꾸 물갈이만 하면은 국회의원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소위 올드보이들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올드보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연합뉴스가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뭐 원장님이 당사자여서 좀 묻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른바 올드보이들 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등해서 이분들은 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뭐 당에서 뭐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보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이나 공관, 지도부나 공관위에서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네. 어떤 분이 언론에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파악됩니다. 이건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올드보이입니까? 저만큼 스마트하고 네. 총기 있는 사람 나와보라 하세요. 저만큼 네. 농사를 지은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저는 추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에 대항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감옥 가자, 네. 죽자, 그래야 민주주의가 온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네. 그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리회 김대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단결해야 된다. 네. 국민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 저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이낙연 신당을 창당할 때 절대 안 된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내가 해보니까 춥고 배고프더라. 말했잖아요. 지금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 흘러간 미래가 1%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저도 이낙연과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깝지만은 네. 본인을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가 떡잎이 네. 떨어져야 새순이 돈다. 박지원은요. 네. 윤, 김, 검, 즉 윤석열, 김건희 검찰이 물을 줘서 자라게 하는 새순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새순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할 권리가 있다 그런 말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지역구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월요일부터 네. 목요일까지 오늘 또 방송을 5개 합니다. 그리고 뭐 진도에 네. 해남에 완도에 내려가서 두더지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두더지 생활.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남 완도 진도에 7명이 예비 후보인데 KBC, 네. SBS, MBC, KBS 6번 여론조사에서 6명을 합쳐도 박지원이 안 됩니다. 2등인 현역 의원보다 제가 배 이상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는데 국민 지지받고 네. 똑똑하고 잘하고 박지원 공천 안 주면은 누구 줄 사람이 있어요? 그 올드보이 배제. 나는 올드보이가 아니다. 그럼- 스마트보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지금 뭐 정식으로 논의된 것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네, 그런 것을 언론에 흐르는 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시간이 다 돼서 요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특검 등 언급을 하면서 여사를 안 붙였다고 SBS에 행정 지도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그게 말이 되는 짓거리예요. 이제 전 국민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아니 김건희 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대중, 김영삼, 이미자 다 이렇게요. 이미자는 아니 이미자 선생 같은 분도 네.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는 하지만은 이런 대중적인 네.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이름 자체가 존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이 잘한다, 김영삼이 좋다, 아니 뭐 사석에서 이미자 노래 잘한다 할수 이런 있는데. 얘기를 하고 공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방송에서 아니 가령- 방송에서 예. 김건희 영부인 여사라고 안 불렸다고 해서 그걸 행정지도 한다고 하면은 예. 저 또 행정지도 하겠죠? 입틀막 아니에요? 뭐- 경호실이 하는 짓거리를 예. 전 국민 5천만 국민을 오직 김건희가 권력 서열 1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 하는 것으로 겁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김건희 여사, 영부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죠.
그러죠. 말하다 보면 김건희, 윤석열 할 수 있는 거지. 박지원 이렇게 부르지 박지원 뭐 어쩌고 하나요? 이것은 전 국민을 입틀막 하려고 하는 참으로 나쁜 독재 정권도 박정희, 전두환도 하지 않은 일을 한다. 이런 것을 심판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박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페이스북에 김건희,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을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앞에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놓으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 영부남, 그리고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2위가 윤석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불식을 하지 않게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입틀막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은 뭐랄까 약간 고유명사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안 했다고 그걸 문제 삼는 것도 그냥 뭐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거는 몰라도 특검을 지칭하면서 여사를 그게 나쁜 정권이니까 독재 정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언론인 아니에요. SBS. 네. 그러면 그 김건희 한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을 행정지도를 하지 어떻게 언론을 행정지도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